한국은 타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며 외화를 버는 가난한 국가일 뿐이다. 이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없다. 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처참한 가난의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취재를 위해 등 떠밀려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 도착 3초 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율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정말 운이 좋게도 한 언론사에서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학교 졸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인턴 자리를 구하다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기자가 되겠다는 제 꿈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처음 출근한 사무실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독일 언론사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의 대부분의 인원은 중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맡은 일도 일반적인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뿌리고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독일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을 취재하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일하게 된 언론은 독일 언론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중국 언론으로 독일 언론인 척을 하며 한국에 대한 각종 비방 기사를 쏟아내서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틈타 한국의 문화나 역사 등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는 등의 이권을 빼앗아오고 있다던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만약 제가 이곳에서 경력을 쌓는다면 추후에 다른 정식적인 독일 언론사로 취업하는 것도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본주의적 사고로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을 욕하는 건 그저 일일 뿐이고 절대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제 굳은 다짐과는 달리 저는 일을 계속할수록 한국이 정말로 열악하고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직원들은 자신들은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말라 죽는 가난한 국가고 한국인들은 의지가 약하고 불성실하기에 국가 발전이 없는 거라며 한국인들을 거의 원시인 취급하며 무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할아버지 댁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광산 관리자로 일하셨고 파독 한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한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러나 어렸을 적에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또 할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고리타분하게만 들렸는데요. 그래서 그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할아버지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내가 겪어본 사람들 중 단연 최고였어. 지금과는 달리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웠고 그래서 독일로 외화를 벌러오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독일 광산으로 파견을 오며 많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독일인들 대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곤 했어. 그런데 한국인들만큼은 정말 특별했지. 정말로 한국인들은 독일로 파견 온 많은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 중에 유일하게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성실했거든. 한국인 광부 노동자들은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서로 뭉치며 반드시 일을 마무리했거든. 한국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내몰리는 힘겨운 광산일을 하면서도 늘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그러한 고난을 이겨냈고 결국 한국인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지.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중국인들의 경우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 중국인들은 일이 힘들다며 독일에 오자마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같은 국적의 중국인들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동료들의 귀중품을 서로 훔쳐대는 상상치도 못한 폐악질을 해댔거든. 특히나 임금을 받는 날에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 연출되던지 중국인들은 서로의 임금을 훔치려고 패싸움까지 벌이다가 인명사고가 나는 일도 있었지. 물론 중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독일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했고 이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곤 했기에 한국인들이 투입된 현장의 3분의 1만큼의 효율도 내지 못했어.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지. 한국인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에게 송금하며 자신들은 기꺼이 궁핍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개인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돈을 절약하기 위해 검소하게 생활했어.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지. 왜냐하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각종 유흥에 돈을 탕진하며 가족들에게는 돈을 거의 보내지 않았거든. 그런데 오직 한국인들만은 달랐다는 거야.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태도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그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김 씨에게 질문을 건네봤어. 한국인들은 독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꺼이 기초 독일어까지 학습했기에 이들과는 어느 정도의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 중국인들은 독일인들이 마땅히 중국어를 알아듣고 또 중국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분명히 열악했지만 국민들의 수준만큼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아무튼 나는 김 씨에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희생만 하고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냐고 물어봤어. 물론 나는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젊음은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버릴 것이고 아무도 그의 타지에서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런데 한국인 김 씨의 대답이 매우 인상 깊더라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족은 밥을 굶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저는 가난 탓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제 동생들만큼은 학교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한 몸 희생해서 저희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광부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 게 분명해요. 저희의 희생은 곧 우리나라인 한국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 분명하고 저희의 헌신을 발판 삼아 국가와 가족이 더욱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저희는 100번이고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지. 우리 독일인들은 늘 국가 탓만 하지 국가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할 생각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거든. 또한 가족을 위한 희생은커녕 개인주의가 팽배한 독일은 무늬만 가족인 경우가 많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명 독일에서 굳은 일을 도맡고 있었음에도 정신적인 성숙함만은 독일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거야. 아무튼 한국인들은 내 생애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모든 독일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오히려 독일이야말로 한국인들의 희생과 책임감 있는 근로에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늘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곤 했지.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더욱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성실하게 근무했어. 이건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파업을 일삼는 주제도 모르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비교되며 더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 자, 지금의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봐. 한국은 독일을 뛰어넘은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지만 중국은 지금도 독일로 파견을 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독일로 노동자들을 수출하고 있잖아.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나로서는 아무리 그 당시에 한국이 가난했지만 이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라는 것을 손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 그만큼 한국인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계 가짜 언론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이 후진국, 그리고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그러한 제 세뇌당한 뇌를 정통으로 강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독일의 노동력을 수출하는 가난한 국가라고 해도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인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해도 어떻게 노동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국가가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전통적인 선진국인 독일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수천 년의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말과 같았고, 저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너무 몰입해서 과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의심에 할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율리야, 젊은 녀석이 그렇게나 국제정세에 어두워서야 되겠니? 나는 광산회사에서 일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독일 과학기술부에서 일하게 되었지.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적어도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독일을 진작에 능가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너무도 명확하지. 왜냐하면 독일은 한국에 의해 계속해서 국가 수주를 빼앗기고 있거든. 최근에 있었던 카이로 지하철 프로젝트만 해도 그래. 원래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독일의 기술이 사용되곤 했고, 독일은 다른 나라의 기차를 만들어주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독일은 한국과의 카이로 지하철 사업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 분야에 대한 경쟁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밀리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독일이 누려온 막대한 이익을 통째로 가로채가며 엄청난 외화를 빨아들이고 있지. 현대 로템은 카이로 지하철 3호선에 32량의 대용량 고속 메트로 열차를 공급하는 경쟁에서 지멘스와 같은 전통 독일 철도 회사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독일로 외화벌이나 하러 오는 국가가 아닌 기술 강국인 독일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이번 수주권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매우 힘든 사업이었는데, 이집트는 특유의 가혹한 날씨와 엄청난 인구 밀도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를 충족시키는 지하철을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 그런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독일의 지멘스와는 달리 한국의 현대 로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어. 현대는 고온 및 모래 환경을 포함한 극한의 기상 조건에 적응하는 강화된 에어컨 시스템, 방진 부품, 추가 열 관리 기능으로 지하철을 설계했고, 결국 높은 기술력과 천재적인 설계를 통해 모래 및 미세먼지 문제와 극한의 고온 환경이라는 이집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거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어. 바로 현대 로템이 만든 열차는 카이로 지하철 시스템의 높은 승객 부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내장재와 일상적인 마모를 견딜 수 있도록 좌석을 강화했거든. 이러한 맞춤 제작된 열차는 승객 흐름을 최적화했으며, 넓은 문과 효율적인 배치로 더 빠른 승하차를 위한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어 카이로의 교통량이 많은 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 이는 독일이 아직도 갖추지 못한 기술이었기에 관련 독일 회사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지. 독일은 고작 한 가지 기차 기술만 개발해놓고 이러한 기술들을 몇십 년째 우려먹으며 이득을 취해왔다면, 한국은 기술력에 대한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압도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 그리고 이 말은 적어도 몇 년간은 이러한 막대한 이윤이 남는 기차 건설 사업을 한국에 의해 모조리 빼앗겨야 한다는 말이었기에 독일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지. 심지어 한국의 사업 전략도 정말 최고였는데, 지멘스는 높은 유럽의 인건비 및 제조 비용으로 인해 다소 비싼 금액을 제안했지만, 현대로템은 현지 고용이라는 천재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고, 결국 지멘스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기차를 제공함에도 낮은 비용을 제안했기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야. 그렇게 한국의 카이로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현대로템은 이집트 및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다른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막대한 이익이 남는 계약을 우후죽순으로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유럽이 가로채던 기술력 수주 분야는 이제는 한국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에도 어떻게 독일이 한국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분명 60년 전에 한국은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에게 외화를 공급해주던 독일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인류의 선진국이 되어버렸다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허공만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강력한 선진국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독일보다도 뛰어난 나라를 후진국이라며 터무니없는 비하를 했던 거였고, 저는 알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며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회사에서 제게 파격적인 임무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며 한국의 후진적인 점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해 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백인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한국 비하 선전에 더욱 먹히는 모양이었고, 그렇게 제가 이번 임무에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한국이 정말로 할아버지가 말한 그 국가가 맞는지를 확인할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파견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로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하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지도를 잘못 본 나머지 지하철역을 잠시 헤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 한국인 남성이 길을 헤매고 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지하철역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앱까지 다운로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하철 앱은 실시간 지하철 추적 기능과 더불어 지하철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정확히 표시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를 지정하면 최적의 환승 경로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의 명소나 식당까지 알려주는 편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독일에는 이러한 지하철 앱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애초에 지하철은 정시를 지키는 법이 없어서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남성이 설치해준 지하철 앱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문에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환승 과정이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므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은 독일 출신이라고 했는데 설마 독일에서는 지하철의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독일은 꽤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마요?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독일 지하철은 재수 없으면 30분에서 1시간 지연은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지하철역으로 향해야 했죠. 물론 지하철역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철역 내부에는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의 관광지 주변의 지하철역 내부에는 주변의 관광지와 볼거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적별로 선호하는 식당과 명소들을 추천해주는 AI 자동 추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AI 통역 기능이 지원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음에도 독일어만 구사하여 원하는 정보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고, 저는 한국에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은 진작에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커녕 아직도 종이지도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렇듯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을 감히 비방했다는 점에 엄청난 수치심과 미안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선진국을 비방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의 이러한 열등감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처럼 되지 못하고 아직도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하철표 발권기를 찾기 위해 두리번댔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는 무료 공중화장실과 수유실, 그리고 코인 세탁방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의시설들이 즐비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정도로까지 발전된 지하철을 난생 처음 봤고, 그렇게 발권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한국 지하철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그런데 그때 저는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영무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영어를 구사하며 발권기를 찾는 거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다가올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영무원은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곳 지하철 역사에는 AI CCTV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이 CCTV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승객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동시에 승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방금 전만 해도 이 CCTV는 당신이 이곳 역사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외국인인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알림을 보내주었기에 제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AI CCTV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거나 외국인들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러한 AI 시스템을 구현해 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의 진상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중국인들은 지하철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나 각종 안전용품, 그리고 화장실의 휴지나 비품 등을 자꾸만 훔쳐댄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중국인들의 민폐짓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AI CCTV를 통해 중국인 도둑들을 전부 검거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행패를 부리지 못한다며 어깨를 으쓱댔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면 이처럼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감히 구축하지 못한 놀라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기술력의 한계를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도 민폐짓을 하며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니 저는 마치 세균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붙어서 오염시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학을 뗄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중국의 밑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일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져서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심도 잠시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하철표 발권을 헤매고 있자 웬 외국인이 와서 저를 도와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독일인이었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독일인이 왜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표한 제게 독일인은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요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요. 이제는 독일은 전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독일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고 또 한국은 기술력 면에서도 독일을 능가했으며 발전 가능성도 높죠. 저는 한국의 IT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독일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개발자로서의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들 저처럼 한국행에 만족하고 있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놀라기도 지쳐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로 인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시절을 단 60년 만에 극복했고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게 아닌 독일이 한국으로 인력을 수출하고 있다니 저는 6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처지에 왠지 모를 착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희생은 정말로 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주의적인 독일인들은 한국인들처럼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단 1분의 시간 오차도 없는 지하철에 탑승하고 목적지역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려던 찰나 꽤나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웬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잡지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와는 걸맞지 않게 잡지를 판매하는 장면이 꽤나 이질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한참을 구경했죠. 그런데 웬 백발의 노인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은 노숙자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잡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처럼 노숙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지원금이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자리 제공이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만 해도 이러한 노숙자들까지 챙기는 정책 따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희망이 없는 노숙인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약자를 끝까지 챙기니 이러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막장 범죄가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회를 가진 모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독일인들은 비교적 영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독일 노인들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영어를 배우기 힘든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는 노인임에도 꽤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당신 독일 출신이라고요? 반갑네요. 저는 젊었을 때 독일로 파견 가서 광부 일을 했거든요. 덕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벌어온 외화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었죠. 물론 제가 영어를 배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답니다. 저는 독일에서 벌어온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지만 정작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한이 생겨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며 영어를 배우게 된 거랍니다. 지금의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무료로도 영어와 고등교육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인 노인의 말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광산 관계자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인들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아직도 놀라운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이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도 배우고 싶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전부 가족들에게 양보하며 희생하는 선택을 하다니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민족성도 정말 감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경스러운 민족성을 가진 한국인들이기에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 만에 수백, 수천 년의 과정을 전부 초월해버리는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옳았구나 싶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행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다시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돈과 커리어를 쌓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